날씨가 참 그 바람도 세고 그룹 속을 막 비행기가 엄청 흔들리면서 오니까 생각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워낙 시국인지라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룹 속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빨리 수습이 되고 한국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 강의 제안을 받을 때만 해도 강의를 할 때는 이미 현재의 최종 판결이 났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사실 강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오늘 들으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그 이후에 탄핵 이후 또 조기 대선이 있을 텐데 대선 이후에 새로운 거 출범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는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는 과제가 중차대야 되고요. 그러나 또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과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금 권위주의로의 퇴행의 위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 세우고 새로운 출범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과제가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왜 우리가 87년 이후에 40년 동안을 이제 민주를 운영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막다른 공복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막다른 지점에 도달해서 이런 사태가 터졌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방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재구성해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제 강의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고 위기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저도 광화문 집회까지 갔다가 다시 청주 내려와서 마지막 차 타고 내려와서 자고 아침부터 이제 타고 왔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사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이렇게 주셨는데 잘 들었다 생각이 돼서 제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우리가 재구성해보자라는 취지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이제 근대 이래로 대의제적인 민주주의를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날 대의제의 결합, 대의제의 민주주의 함께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 수업 들으시면 대의제가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대의제가 무용하다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대의제는 대의제대로 아주 잘 우리가 더 잘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참여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새로운 혁신 기제들을 잘 접목해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강의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세팅이 굉장히 너무 익숙해요. 네, 국민은혜도 하고 제가 그동안 강의를 다녀보면 의회가 제일 딱딱해요. 의회가 제일 딱딱해요. 그거는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의회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조금 더 유연하고 시민 친화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리 아까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정치학 연구자입니다. 정치학자고요. 학사부는 핀란드로 유학을 가서 핀란드의 의회와 시민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이 책을 제가 직접 다시 한글로 옮기고 그래서 19년도에 내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원대에 있다 보니까 정치와 교육, 민주주의와 교육을 연결하는 과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핀란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연구하고 있고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작업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착잡한 질문부터 던져야 되겠죠.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서 있나,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은 제가 이거 전에 만들었던 PPT 숫자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2024년에도 이렇게 제가 던졌거든요. 왼쪽을 보시면 87년 6월
것들만 보면 사실 한국 민주주의가 대단합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의의가 높고요. 아주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수많은 희생과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렵게 어렵게 진전해온 그 민주화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열망들, 환희들, 공동의 열정들이 또 흩어지고, 그 다음에 되면 또 늘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또 시민들은 광장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이 사이클이 지금 계속 수십 년째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PPT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12월 3일에 밤이죠, 그죠? 아주 상징적입니다. 유해 의사당에 헬기가 내리고, 그리고 내려오는 장면도 있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국회 의사당으로 앞으로 간다는 모습. 벌써 이것도 한 달 전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정세 변동들이 있고, 판결들을 소구되어 오는 상황인데, 밑에 있는 느낌도 상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2시간이어서, 그죠? 제가 1시간 반 정도는 끝내야 학생들하고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좀 빠르게 지나갈 텐데, 천천히 강의를 들으면 거의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학원 세미나가 아니니까 아주 압축적으로 짧게 전달해드리고요. 특히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막 여러분들 이해 잘 하시도록 하다 보면 쫓겨가지고 뒷부분을 훅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안배를 잘해가지고 뒷부분을 중심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제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빠르게 생각을 이해하십시오. 여기 이야기는 선생님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87년 이후에 38년째 지금 접어들어 있는데, 38살 민주주의입니다. 40살이 아직 안 된 정도인데, 이 정도면 중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보면 40년은 너무나 짧아서,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수천 년 이상을 그죠? 문명을 이루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왔을 텐데, 그 기나긴 역사 과정에서 사실 민주주의랑 온전히 해본 적이 잘 없어요. 군주제라든가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훨씬 익숙한 지점들이 있어서, 사실 민주주의의 레퍼런스가 아직 두껍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참고해야 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서 참고하고 다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해야 돼. 그 레퍼런스가 좀 두터워야 되는데, 그 레퍼런스가 비교적 굉장히 얇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좌충우돌 같은 이런 어떤 느낌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서 힘이 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견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좀 긴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87년 이후에 한국 사회 변화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번 일만 있기 전에도 우리가 다 눈 떠보니 선진국, 우리가 더 낫네, 이런 자부심이 가득 올라왔는데 근거가 없는 것들도 아니었죠.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정권이 여러 번 평화적으로 교체가 되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공고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루었었고, 또 군사독재를 청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청산했고, 권위주의로의 퇴행 시도가 사실 있었습니다. 지난번 촛불 때도 그죠? 있었지만 차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시민사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방자치제가 30년 가까이 안착이 되어왔고, 경제적인 성과라든가 디지털 강국이라든가 그야말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그런 쾌거가 있었고, 많은 것에 K자가 붙었었죠. K-팝, K-드라마는 물론이고, K-민주주의, K-방역,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K-치안, 폴리스도 우리가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경찰들도 시민 친화적으로 범죄를 근거를 높으면서 이번에 한 방에 다 날라갔죠. 이 모든 성과들이 12월 3일 밤에 지금 그죠? 군부독재 청산과 권위주의 퇴행을 차단해서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군인들까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지금. 그죠? 어제 강원 갔더니 심리상담사 전문가 연대 1000명이 선언을 하면서 슬로건이 경험 트라우마
탄핵으로 치료하자. 그런 트라우마가 다 생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날 밤에 잠 못 이루고 지금 몇 달째입니까, 그죠? 3일이면 정리되었을 정도의 명백한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성취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되게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 이야기 뭐 굳이 많은 설명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인지하고 계신 이야기죠. 저는 이제 이 87년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헌법을 개정을 하고 88년 총선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로 국회의원을 뽑기 시작했는데 이 두 가지 제도의 세팅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이제 익숙하니까 그대로 유지했는데 국부 독재 때문에 우리가 5년 단임제로 하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결선 투표가 없고 또 부대통령제도 없는 그런 제도를 이제 그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 88년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의회 선거제도가 들어왔게 됐고 이것이 지역주의 정당 체제랑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른바 굉장히 강한 다수제적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주의하면 다 다수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을 분류를 수십 년 동안 해봤더니 크게 두 개 정도의 패턴이 나타나더라는 건데 하나가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제적인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합의제적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아까 북유럽 국가들, 독일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민주주의 운영이 합의적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고 우리나라나 영미권 국가들,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그죠? 대체로 다수제적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운영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미국 영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제도의 세팅을 가져왔는데 이 제도의 세팅이 만나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대표의 체계가 왜곡된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선호가 정치적 의사결정 체계에 비례적으로 잘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 대표성 문제가 늘 결함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승자 독식 민주주의로 위너 텍스 올 시스템이죠. 한 표만 더 얻으면 어떻습니까? 4년간 또는 5년간 권력을 독점한다. 지금 윤 대통령도 얼마 더 얻었어요? 0.73%인데 권력은 행정부도 완전히 독점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그죠? 한석만 여기 한 표만 더 얻어도 재표까지 하더라도 한 표만 더 얻어도 4년간 행정부를 완전히 홀로 꾸릴 수 있죠. 독식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죠. 한 표만 더 얻어도 그죠? 심지어 과반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 다수제이기 때문에 과반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반을 만약 요구하면 결선 투표가 생겼겠죠, 그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결선 투표 제도가 있잖아요. 대통령제를 운영하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그러면 좀 다른 원리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은 그러지 않고 단순 다수제도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30몇 %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후보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그 사람이 승자가 되고 나머지 정부 운영을 다 책임지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뭐 배터리 저는 들어갑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합의제적 민주주의와 달리 다수제적 민주주의로 승자를 신 민주주의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이해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반장부터 모든 선거의 권력을 이런 식으로 뽑아요. 그리고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저도 유학을 이기도 하고 뭔가 우리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10여 년 전에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무언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사회 운영 원리 자체가 또는 그 철학 자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오히려 좀 제한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제의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핀란드로 가보게 됐더니 그곳 사회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그냥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선거제도 어떻게 돌아갈까요? 전면 비례대표제로
투표한 정당이 있다. 그러면 핀란드 국회가 200석이니까 계산이 되게 쉬워요. 몇 석 정도 가져가야 정당한 거죠? 40석 정도 가져가겠죠. 10% 정도를 투표한 정당은 20석 안팎으로 결정이 되고 5% 얻은 정당도 10석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정당 체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거대 양당 체제가 나타날까요? 다수당 체제가 나타날까요? 아주 폭넓은 다수당 체제가. 원내 정당에서 8개씩 7개, 8개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한 정당이 50% 넘기기 좀 어려우니까 이러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일당이 물론 주도권을 갖지만 여러 정당이 함께 연합해서 운영을 하는 합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여서 거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견이 나의 어떤 관점, 나의 이해관계, 나의 선호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되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예를 들면 뭐 0.73%면요 51% 49%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49%는 지난 정부가 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5년 내내.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이게 서로 바뀔 뿐이죠. 그럼 5년 내내 기다리는 거죠. 5년 내내 뭐 할까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죠? 벌써 준비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계속 반대해야 되고. 이런 동안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투표제도의 이 불필요성이 워낙 높아서, 현재도 위헌이라고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그동안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마저도 위성정당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의회 선거 같은 걸 한번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이제 바람에 따라서 확 바뀌잖아요, 그죠? 박원순 시장 때에 지난번 촛불 이후에 민주당이 확 딱 섰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의석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막 90% 정도, 90%. 제주도 지금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득표율은 어땠을까요? 한 56%, 60%는 안 됐습니다. 근데도 선거 구마다 1당이 누가 되느냐, 1등이 누가 되느냐 중요하니까 그걸 합산했더니 의석은 진짜 90%가 가져갔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불어서 지금은 국힘이 지배하고 있죠. 서울시의회를. 역시 득표율은 60%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의석은 80%.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불비례성이 높고 이러다 보면 반대파에게 또는 소수파에게 투표했던 그래도 40%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보면 사실상 다수가 전혀 대표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의사결정 과정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시정부나 중앙정부가 누가 됐든 그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수긍하고 동의하고 기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권당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굉장히 불만이 쌓일 수 있고 다음번 선거에서 지기가 굉장히 쉽다. 그런 누적된 것 때문에 말이죠. 조금 길어졌어요. 이러면 제가 이제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듣고 보면 승객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을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맥락들이 들어오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안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참 운이 없는 게 민주화 이후 10년 만에 경제 외환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굉장히 많은 사회문제들이 생겨났다 보니까 특히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 이후로 지금 한국은 OECD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어 있고 노인 빈곤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혼 같은 거 많은 사회 문제들이 증폭되어 온 상황인데 문제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불평등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선, 민주주의는 어떤 원리에 기초해 있을까요?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정치적 평등의 원칙.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다라는 걸 추구하거든요. 타고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항상 엘리트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이런 체제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다. 제가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동등할까요? 사회적 권력에서는 전혀 동등하지 않죠. 그분의 경제적, 사회적 파워는 저하고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러나 정치적
공적인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모두 1인 1표의 원칙에 입각해서 동등한 시민적 주권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동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공공 영역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잠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업 체계를 왜곡시키는, 그래서 뭐 재판을 받고 감옥에도 갔다 오지만 또 계속 스캔들이 나는 이런 구조적인 불균형의 문제는 언제나 내장에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완벽한 평등 체제를 잘 이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정치적 평등의 원칙을 첫 번째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민주주의를 운영하면 조금씩 더 평등해지면서 좋은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는 어떻다? 40년 정도 했는데 불평등이 훨씬 빠르게 늘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 특히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많은 노동자들, 서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민주주의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의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해 주고 있나? 형식적으로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그 긴 날 4년 내내 루소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영국의 인민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자기들이 최고의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200년 전에 자랑하는데 착각이다. 자부심과 착각이다. 왜? 너희들 아무리 그래봤자 4년에 한 번만, 하루만 자유로운 것 같아. 국회의원들 뽑는 그날만 자유롭고 그날이 끝나자마자 너희 다시 뭐로 돌아가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국회의원 뽑는 걸 보면 그래도 싸긴 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 놨거든요. 유명한 사회경영에서의 뉴스에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인민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대의표자를 뽑는 그날 하루만 자유롭고 바로 그 다음 순간 노예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를 이제 점수해낸 책인데요.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운영해왔는데 불평등이 심해져서 불평등 민주주의의 역사,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과정이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결국은 대립적인 진영 연주와 정치 한국화가 점점 더 심화되어 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넣는다면 로컬 민주주의도 지금 안착이 되었다고 하지만 정말 자료 갖고 계시죠? 시간이 없으므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 소멸 운운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잖아요. 사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터여서, 이 역시도 민주화 이후 40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지역사회에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거냐, 굉장히 소중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조건 속에서 12월 3일에 비상경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를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우선 크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를 돌아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갈 지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번이 우리가 환희와 실망의 악순환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지지자들이 환희하고 있죠. 그러나 나왔나요? 1, 2년만 지나면 금방, 그죠?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사회가 분열되면서 실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요. 이 선거 캠페인의 논리와 끝난 다음에 정부를 운영하는 가버넌스의 논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점점 더 선거 캠페인의 논리가 기회의 논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선거가 끝났는데도 계속 선거 때 그 감정들을 가지고 정적을 보복하고 수사하고, 그죠? 4년 내내 또 반대 캠페인하고 이런 과정이 요즘 현대 민주주의를 압도하고 있어서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오늘날 우리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나요? 다양한 방식인데 전통적인 미디어가 약화되고, 특히 이제 인터넷 소셜 미디어 기반의 민주주의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양날의 검 같은 측면이 있는 거죠. 다 투명성도 높아지고
훨씬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점점 더 사람들이 다 포퓰리스트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선생님들은 지금 혹시 뭐 소셜 미디어 하시나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죠? 우리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그죠? 하겠죠. 광화문 집회에 앉아 있는데 뭐 야당 의원들도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민들 말씀이 좀 더 들을만 하더라고요. 의원들만 해도 약간 모든 게 다 피하네요. 끊임없이 자기를 알려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문제는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의 이 시간 단위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되기는 무사하고 5년 뭐 10년 내다보는 정책 결정이 잘 없고 1년만 해도 엄청 긴 거거든요. 요즘 정치인들은 반나절 들어야 되거든요. 예. 아침에 뭐 트위터 한번 잘못 올렸다가 오후에 난리가 나는 상황을 늘상 겪고 있기 때문에 시간 집중이 오늘 하루 한 살이 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미래에 조금 상당한 도전이죠. 또 하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어로 뉴스 파인즈미 효과라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뉴스가 나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뉴스를 찾아야 되는데 뉴스가 나를 찾아가요. 네. 여러분 소셜 미디어 하시면 알고리즘으로 다 내 이게 분석이 돼가지고 내가 좋아할 법한 거를 페이스북 띄우고 유튜브가 띄워줍니다. 그죠? 특히 유튜브가 심각하지 않죠, 한국이죠. 그래서 아주 그 편향된 알고리즘 안에서의 정보들만 내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거를 내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깊이가 없고 체계적이지 않고 심지어 편향되기까지 하는 왜곡된 정보들도 꽤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내가 그냥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2단계, 3단계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오늘날의 그 공론장에서의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사실 우리가 왜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권마다 들어서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5대 개혁을 하겠습니다. 4대 개혁을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을 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개혁안들을 내걸고 있죠. 굉장히 많은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혁을 위한 개혁이 한번 필요하다. 합의를 위한 합의가 한번 필요하다. 그걸 안 하고 자꾸 개혁하겠다고 하는 게 개혁 필요감을 높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약간 누더기처럼 법안들이 되어 있어요.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공무원들이 다 적응했어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이른바 표지가 기존 정책을 조금 바꿔가지고 숫자 바꾸고 앞에 슬로건 좀 바꾸고 한 다음에 그대로 또 갖다 줍니다. 그게 실제로 10년 지나서 그 정책을 리뷰해 보면 그걸 바뀐 게 있어요. 그런데도 공론장에서는 어때요? 사생결단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그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건 잘 보시니까. 그래서 교사들 다 힘들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번 일기 전에 서희초 사태. 그리고 무사시대.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여서 항의하고 하는데도 그 뒤에 정부가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고 교권 5법이라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우리 학부모로서도 아이를 보내기도 하고 가서 한번 들여다보시거나 물어보세요. 위기가 끝났냐? 이제 다 일상이 회복됐고 평화롭게 학교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있고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더 무력하고 안으로 고립만 있고 서로가 아주 반목과 질시 또는 불안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세종교육청의 의뢰로 교사, 학부모, 교장단하고 수기 민주주의 워크숍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우선 각각 한 다음에 나중에 다 같이 만났거든요. 모든 주체들이 힘들대요. 교사만 힘든 게 아니라 교장도 힘들고 외롭대요. 교감도 외롭고 힘들대요. 학부모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재적으로 악성 민원인 취급을 받는다. 그런데 8, 90% 학부모는 민원 한번 넣어본 적이 없는 시민들이라는 거죠. 내 아이 보내놓고 불안할 정도씩이냐. 우리 애가 잘할까? 혹시 학교 폭력 안 당할까? 선생님한테 또 하지 않을까? 이런 등등의 불안을 갖고 보내는데 그 학부모하고 학교가 더 이상 소통하지 않아요. 설치 상태.
수십 페이지씩 쏟아냈습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개선됐다는 징후가 없어요. 네. 우리 이런 식으로 자꾸 정책 결정하고 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초적인 수준의 개혁과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완의 민주주의와 지체된 복지국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87년에 우리가 하나 딱 합의했어요. 하나. 뭐 합의했습니까? 대통령 직선제, 네. 군부청산, 이 정도 합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지? 요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도 했고 텅 비어있는 채로 지금까지 내려온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같은 민주주의 핵심 기제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임시적인 접근, 파편적이거나 고립적인 접근, 또 그 아주 미시적인 그런 접근들의 한계들 때문에 이 시점 몇 번 한국 민주주의가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위기를 지나고 나서 우선 위기를 끝내야 되겠죠, 그죠? 네, 간절합니다. 빨리 요 논의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 민주주의 온전한 회복, 핵심적인 제도성을 어떻게 할까?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한국 민주주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게 미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미국도 트럼프 이후에 난리죠, 그죠? 유럽도 난리고 있고 포퓰리즘 올라오고, 그래서 야,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네 라고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을까? 이게 미안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도 핀란드를 다녀오는데 가면 이제 제 동료 박사들 또 지도 교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한국에 그래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너희 꽤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 아니었어? 너희 선진국 K-팝 우리도 엄청 많이 듣고 K-드라마도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로서는 상상해 볼 수 없는 건데, 이런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죠? 민주주의에서 꽤 길어도 군부가 뭐 등장해가지고 이런 상상, 국회의사당에 막 헬기가 뭐 깨고 들어간다 이런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뭐 개봉령이라고 이 언어 도단의 경지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민주주의 그렇게 안 돼요, 진짜. 자, 그러나 어쨌든 그 나라들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 민주주의 잘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한국 민주주의 문제를 봤지만 이걸 또 이제 좀 넓혀가지고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 상황을 좀 위치를 지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도 오늘날 전환기적인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빠르게 갈게요. 주로 대의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되게 표준적인 대의민주주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4년에 한 번 운영하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몇 년간 책임있게, 그죠? 수행을 하고 잘 하거나 잘 못했는가를 다음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려주고, 그로써 우리가 권력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기제거든요. 그래서 선거, 정당, 의회, 행정부, 다시 시민, 다시 선거, 이렇게 돌아가는 기제이고, 그 중심은 사실 정당이거든요. 다 얘기해 주는 게 정당이고, 그 다음에 제도로서는 의회와 행정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구로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게 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권자들이 권력을 위임해주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서 확보한다라는 이 메커니즘이 잘 안 된 것 같아라는 건데, 거기에는 특히 정치, 핵심적인 정치 행위자인 정당이 다양한 행위자들로부터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또 대중들의 여러 가지 소외나 불신도 심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한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에서 보면 오늘날의 시민들은 훨씬 더 많이 교육받고 대신에 덜 만족하는 비판적 시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열심히 유권자들이 마치 소비자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걸 다 만족시키기 어렵죠. 그래서 한편 긍정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선거에만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4년에 한 번만 투표해야 돼?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다 관여하고 싶어 라는 흐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참여, 더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75세 되신 연세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운전하시는데 제 앞에 손님하고 싸웠나 봐요. 젊은 여행객 커플이 와가지고 말을 막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고 고발하겠다고 사진 찍어갖고 내리더래요. 저한테 막 토론을 하시던데 제가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게 왔었는데 까다롭죠. 그죠? 이게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치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심지어 의회와 기구들도 의회가 좀 이런 변화에 좀 덜 민감하긴 합니다. 세팅 보시면 이제 요즘 어디 강의가 되고 세팅 잘 없어요. 이렇게 와서 강의하고 싶어요. 선생님들 너무 멀고 사실 권위적인 세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문제가 있어요. 패시브한 수동적인 또 무기력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한다. 그럼 뭐 좋아요를 누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일단 별로 많지 않아 보이네요. 이거 하시는군요. 그런데 거기에 난 자주 글을 올린다. 포스팅을 한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선생님 날마다 올리는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액티브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주로 좋아요. 좋아요도 안 누르거나 눈팅. 그 다음 단계는 좋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는 좀 댓글 가끔 뭐 이렇게 하는 정도. 그런데 내가 주기적으로 어떤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그 포스팅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액티브한 쪽에 들어가는데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0%, 90%. 네. 10%, 90%. 그런데 이 10% 안에서도 또 나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10대 90% 나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적극적인 사람들 있어요. 이분들 뭐라 그래요? 슈퍼 액티브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의제를 설정하죠.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수동적이다. 근데 어떤 미디어가 들어오더라도 참여 채널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경향이 통계적으로 나타난대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1대, 9대, 90 뭐 이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요 비율이. 그래서 이 사이에 새로운 불평등과 정치적인 불평등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죠. 우리가 사악한 문제라고 불러요. 그죠? 이키드 프라블럼.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문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생각돼요. 사악한 문제라는 게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후 위기 같은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한 국가가 한 지역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행정들이 얽혀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오늘날 세계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건 간단치 않은 문제죠. 그다음에 기후 위기 같은 문제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성의 제도나 기성 정치권은 굉장히 무기력하다. 그죠? 그리고 전통적인 좌우 구분을 뛰어넘는 굉장히 많은 균열들이 분출하고 있어서 이 옛날에는 뭐 좌파 우파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후위기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그죠? 그런데 새로운 사회개혁의 필요성은 커져가는 반면에 사회 자체가 굉장히 많은 소규모의 그룹들과 정체성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게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면 노조만 해도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노동자들의 구성이 단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적인 연대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들 전체를 대표해서 어떤 대표권을 가진 협상을 하기도 쉽지가 않죠. 사회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젠더 문제도 아주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소셜 미디어는 양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현대 민주주의가 기반인 아까 대의제를 한다고 했을 때 대표란 무엇인가의 대표가 개념과 원리 제도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다 흔들리고 있어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자, 유명한 이제 그 파파도플루스라는 스위스 정치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정당과 대의기구들의 역할에 기반한 고전적, 표준적 또는 교과서적 민주주의 모델이 더 이상 오늘날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한다. 이 말이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정당이 이제 끝났다. 대의기구들은 불필요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4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선거를 할 것이고 그때마다 정당의 핵심 행위자가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선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달라지는지 다 경험하셨죠, 그죠? 그 선거나 정당과 의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오늘날 이 전환기에 급변하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뜻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제 우리가 근대의 19세기, 20세기에 정착했던 근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후기 근대적인 그런 어떤 민주주의로 이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30년, 50년 지나면 꽤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과 그런 과정인데 이런 조건에 걸맞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그 전통적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개혁해 갈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 민주주의 혁신 담론이 막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민주적 혁신이에요. 그렇죠? 유럽에 가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흐름들이 있고 연구들이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혁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정치혁신 또는 민주주의 혁신 담론도 거세게 올라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참여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오래됐어요. 60년 되니까 뭡니까? 그죠? 유신체제 들어갈 때 여기는 무슨 참여민주주의 하겠다. 대의민주주의가 한계가 있으니 참여민주주의 하자. 이런 요구를 이미 이때부터 했고 그 결과로 오늘날 여러분 아는 정보공개법 이런 게 다 이럴 때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제 90년 때부터 경험했잖아요. 그다음에 정당 내에도 민주주의 해달라. 그죠? 당대민주주의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화두잖아요. 그죠? 왜냐면 민주당에 가면 이런 정당에 가면 200만 명씩 당원들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됐는데 당원 민주주의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는 그거는 그냥 당의 엘리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였죠. DJ 시절 말도 DJ가 알아서 다 공천하고 다 그죠? 당내들도 정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민주정당이라고 해도 그랬던 운영 모습인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당내 팬덤에 너무 이끌려가도 안 되고 제대로 된 당내 민주주의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 다음에 다시 지역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중요해졌고요.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로 막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직장에서 여러분 민주적으로 살고 계신 분은 또 어떠세요? 여러분이 삼성맨이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그죠? 청소년들 학교에서 보내고. 근데 가정, 그래서 다 나오죠.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 학교, 직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민주적이지 않아. 이 공간은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가부장적이거나 굉장히 1인 체제에 심지어 세습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그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이나 문화적인 구복을 다 내면화하고 있으면서 4년에 한번 투표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데가 민주시민이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을까요?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패션 마크가 60년대, 70년대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오픈 데이터, 오픈 가버먼트, 오픈 파라먼트 이런 류의 운동으로까지 연결되는 대체적인 영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늘날 이제 참여민주주의가 중요하긴 한데 하나 더 고민은 이게 사실은 정치 공동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기업을 잘 하려고 해도 참여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참여적 거버넌스와 참여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빨리빨리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로 나아가서 시장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자본의 전략으로서 참여적 커뮤니케이션이 전면화되었다. 여러분 쿠팡 한번 쓰시면 서베이 날라옵니까 안 날라옵니까? 카카오 택시 한번 타고 나서 여러분 매기세요 안 매기세요? 맛집 저기 여러분 매기세요 안 매기세요? 그죠? 오늘 저 강의 끝나고 저 강의 평가할 거죠.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교수평가까지 저희가 전방위적이에요. 그만큼 사실 참여적인 요구가 하나가 긍정적으로 오면 우리 모든 의사결정에 바탕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겼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시민의 정체성을 소비자의 것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소비자 시민의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즘에 뭐 이번 광화문 집회 뭐 응원봉 집회 이야기 많이 했고 MZ 세대 또 젊은 여성들이 많이 대거 등장해서 새로운 현상이 돼서 저희 같은 정착자들도 엄청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주로 어떻게 서로 결집을 하신 분들이죠? K-pop 팬들이잖아요. 뭔가 아이돌이 있고 자기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스타가 있고 그 스타에 대한 팬덤으로서 형성되었던 그룹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소중했던 그 응원봉 같은 것도 이제 들고 나오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다는 건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예요? 사실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취미의 연장으로서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로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흐름들이 이번 계기로 공적 영역으로 바로 이렇게 진입을 한 셈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새로운 현상이고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이것이 꼭 다 바람직한 효과를 낳게 될 것인가는 아직 좀 열려있는 측면이다. 왜냐하면 사적 영역의 논리와 공적 영역의 논리가 지금 너무 섞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소셜 미디어가 뭡니까? 거기 안에 사적 영역도 있고 공적 영역도 있죠. 우리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가 오늘 뭐 먹고 저도 제주 온다고 또 그죠? 이따가 또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런데 이 한편 공적 영역이잖아요. 드러내는 순간 공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죠? 공적 영역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공개성, 공공성, 정의, 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한편 사적 영역에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성이라든가 내밀함이라든가 그죠? 개인만의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건 사실 조금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가정에서처럼 좀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셜 미디어 시대는 이걸 다 섞는다. 완전히 섞고 있죠. 구별이 안 될 정도. 그죠? 그런데 이것이 꼭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런 속도로 가면 이제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참여민주주의가 한창 그렇게 그 영향을 미쳤는데 그 다음에는 수기민주주의의 문제가 올라옵니다. 이제 우선에서 수기민주주의 이제 익숙해지셨죠. 요즘 그 표현 너무 많이 잘 쓰시더라고요. 시민사회분들도. 그래서 이제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는데요. 비슷한 말이 그전에는 심의 민주주의다, 토의 민주주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의 딜리버레이션을 번역한 말이니까 비슷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또 나왔을까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고 심지어 참여민주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각자의 선호나 관점이나 이해관계를 집약하는 데 그치고 있다. 양쪽으로 모은 다음에 누가 더 다수야를 가지고 있는 데에 그치는 것 같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수결 민주주의나 협상 민주주의의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민들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과 대화, 수기를 잘 하면 더 좋은 정책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수기를 잘 거치고 나면 내 관점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변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론화위원회 이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공론조사를 몇 단에 걸쳐서 나눠서 해봤더니 함께 학습하고 대화하고 수기해봤더니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관점하고 중간 관점하고 마지막 관점이 조금씩 변하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변화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조금 더 나은 정책 결정에 우리가 이르지 않을까? 합의에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진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수기민주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론자예요. 공론자. 그래서 보시면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과 의지가 형성되는 과정과 제도와 영역을 다 일컬어요. 이것도 공론자예요. 어느 문자.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학술적인 공론장이 되고 정치적인 공론장이 되고 공식적인 기구들은 의회와 같은 기구들이 제도화된 공론장이죠. 제일 높은 레벨에서 중간 수준에서는 미디어들, 그죠? 언론이 공론장이 되고 우리가 운영하는 많은 포럼들이 다 공론장입니다. 그
그다음에 비공식 풀뿌리 수준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 생활 세계에서 우리 대화하잖아요. 그죠?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 직장에서 생활 세계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저절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의견을 주고받잖아요. 그죠? 이게 다 촘촘하게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전체 정치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냥 선거 한 번, 그 다음에 알아서 정보 결정, 상권 분립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민주주의의 핵심에 뭐가 있다? 공론장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의 의견을 잘 형성하고 동료 시민들하고 토론하고 공정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죠? 건강한 공론장의 생태계를 갖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재미나게도 네 번째 차원이 또 건강해야 됩니다. 재미난 표현 있죠. 내면의 공론장이 내 안의 공론장. 그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안에 자아가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늘 카운터 자아가 있어요.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양심이라고 불러요. 네. 사실 양심의 소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늘 그것과 대화를 나눠요.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내가 뚜렷이 받고 있잖아요. 공론장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늘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나의 건강한 판단을 형성해 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과정이 망가지면 지금 말하자면 서부 지법 난입 사태가 나타나는 특정한 이야기를 계속 부풀려서 듣고 그것을 명령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네. 자율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가짜 뉴스나 카스마인드 어떤 리더의 선동이나 이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내면의 공론장이 풍부하죠. 네. 그죠?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실험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뭐랄까 중요한 본질적인 차원에서 망가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중요한 시간들이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 체제는 이걸 못 갖게 해요. 권위주의 체제는 네. 더 나아가 전체주의 체제는 이걸 완전히 파괴시켜 버려요. 네. 스탈린 체제다, 뭐 나치 체제다, 그죠? 이런 체제들은 이거를 아예 못 가지게 합니다. 내면을 가지면 안 돼. 자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 불온해요. 그런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주의 체제에서 고발해야 돼요. 누구도,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고발해야 돼요. 거기까지 요구하는 게 전체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전체 공론장을 먼저 파괴해요. 국회를 봉쇄하고, 지방의회를 봉쇄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공론장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 있어.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가면 어디까지 간다? 사적 영역까지 파괴해요. 사생활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요.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요. 제가 탁자도 학문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수기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수기민주주의를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국론화위원회만 수기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수기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론장 중심으로 늘 우리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시민들이 또 건강한 판단들을 가질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길러가야 되고 그렇게 시민교육, 시민문화, 시민정치가 함께 잘 가꾸어져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손님들? 네. 네. 힌트 같아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 수기민주주의가 뭐 이런 여러 세대의 이론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수기민주주의 4.0, 요새 다 4.0이죠, 그죠? 4세대까지 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5세대는 대한민국이 좀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요새 한참 관심이 많고 들려 있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론이 발전하니까 그거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한번 실제에서 해보자라고 나온 게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수기적인 미니 공중 실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니 공중, 미니 퍼블릭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전체 공중이 모여서 토론과 수기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니어처를 만든다. 사실은 의회도 미니 공중이죠. 우리가 다 못 보이니까 대표를 뽑은 거잖아요. 그죠? 시민들의 대의적인 어셈블리거든요. 그런데 선거 원리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한 번은 참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 주자라고 해서 이 수기적인 미니 공중을 뽑을 때 주로
그래서 우리가 공론화할 때 어떻게 보았죠? 랜덤 샘플링, 무작위 추첨으로 그죠? 이렇게 뽑으면 평생에 한 번은 내가 우리 동에, 우리 읍에, 우리 시의 시 대표가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 그 수기 민주주의가 그 전체 민주주의 시스템과 잘 연결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세한 이론이 있는데 오늘 다음 기회에 또 강의를 해드리기도 하고 최근에 이론적인 발전에 기반해서 몇 가지 방향을 제가 정리해 보고 있고요. 이것을 저는 역동적인 민주주의다, 다이내믹 디모크라시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민주주의 전반의 수기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히 토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다수결 투표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과정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토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까 그런 미니 공중의 실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넓혀져 가고 있거든요. 이따 자세히 소개해드릴 건데 그런 흐름들과 지금 우리 오늘 이 자리와 의회와 같은 거죠. 전통적인 엘리트 중심의 의사결정 기제가 잘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이런 제도들을 이제 제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실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미니 퍼블릭 운영을 할 때도 전체 시민들과 연결돼야 돼요. 그죠? 전체 민주주의 시스템, 미디어 이런 거하고 연결이 잘 돼야지. 안 그러면 차창 속의 태풍처럼 자기들끼리 몇 달 신나게 토론했는데 시민들은 정작 몰라. 예를 들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심의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 전체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있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늘 또 소개해드릴 직접 민주주의 기제들하고도 잘 연결하면 좋다. 몇몇 나라는 그런 실험에서 합성한다.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시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인파워먼트, 진정한 힘을 부여받아야 된다. 뭔가 이렇게 자꾸 뭐랄까요? 좀 손쉽게 동원되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좀 더 자력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아래로부터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 혁신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민주주의 혁신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 서울대 정치학과 김주영 교수와 공동 작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선 정의들을 좀 업데이트해가지고 최근 논문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민주적 혁신이란 시민 참여의 확대, 한편 확대하고요. 한편 심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깊이도 구성하면서 전통적인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고 재구성해 가려고 하는 제도와 과정과 운동까지를 다 일컫는 거다. 저희도 나름 국제 정치학계에 하나 기여하자해가지고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늘 남들 하는 것만 갖고 오기 싫잖아요. 자, 민주적 혁신의 여러 유형이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아까 공부한 참여 민주주의적인 기제, 그죠? 대표적인 참여 예산제, 타운홀 미팅도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수기적인 미니 공중으로 나온 많은 것들이 있고요. 시민의회, 합의회의, 시민 배심원, 공론조사 이런 것도 다 여기 묶이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직접 민주주의 기제인 시민 발의와 시민 투표제. 국민 발언, 국민 투표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국민 발언 아직 없죠, 그죠? 지난번 촛불 때도 막 요구 있었죠, 안 했죠, 그죠? 국민 투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죠. 국민 투표 해보신 분? 여기 어르신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87년에 개헌할 때, 그죠?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나이 50이 넘었는데 국민 투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87년 한 번 하고 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제도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제도고 그리고 그 국민투표 발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요새 개헌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발의할 수 있죠? 대통령 또는 국회. 시민사회는 없어요. 시민들에게는 없어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그 권리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직접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투표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기제라고 보지 않아요. 주도성은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제도들도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바꿔서 수도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수기 민주주의에는 또 이런 제도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한국 공론화위원회도 여기에 근접한 모델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흐름도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참여의 전쟁과 시민의 모델들. 요즘에 시민회에 대한 가치 굉장히 높아요. 국내도 지금 시민회 전국 포럼이 지금 준비 중인데 3월 말에 총회를 서울에서 할 예정이에요. 국회에서. 저도 본인이 지금 연구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제주에서도 그 준비 모임이 그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신데 이 약간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통념들을 이렇게 그냥 단순 대비로 대입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잘 알고 준비하면 더 시너지를 낼 거다라고 보고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건 조금 뭐랄까요? 아이디얼 타입이고요. 실제 어떤 기제는 여러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혼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기구하고도 잘 연결이 돼야 되고 고립되는 게 아니라 공론장과 전체 시민사회하고도 잘 연결이 되는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 있었던 공론화위원회나 국민청원제도 같은 것들도 의미가 있는 실험이었는데 이 연계가 상당히 약한 것 같다. 그죠? 공론화위원회는 예를 들면 의회하고는 좀 무관하게 전개가 되었던 측면이 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나 정당을 배제하는 모델들이어서 여기는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나 아직은 쟁점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게 다 능사고 이게 다 새로운 해법이다 이런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은 초입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행기에.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고 이 실험의 과정에서 제대로 되는 모델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제도화까지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에 지금과 같은 대의민주주의에 꼬리 출연했거든요. 보편 참정권이 보장된 게 언제죠? 우리나라는 1948년에 유럽에서도 1900 초반이거든요. 1928년에 열리기 시작했고 핀란드가 세계 두 번째라는데 1907년이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부터 수십 년에 걸쳐서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와 운영 방식이 출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패러다임 교체가 되는 변화하면서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어떤 시기다? 굉장히 많은 실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지금 어떤 인풋의 측면, 과정의 측면, 아웃풋의 측면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의 측면에서 이렇게 이슈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실험 했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시민들이 수비 열심히 했는데 도에서 그 결과를 오히려 부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제대로 나왔는가? 그 나온 것에 대해서 앞에 이런 대의 기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실험을 만약에 그렇게 한번 해버리고 나면 도민들 입장에서 공론화위원회 모델에 신뢰가 생길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효능감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민주적 혁신의 잠재력을 더 갉아먹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목욕물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게 되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험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려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잘 설계되고 신중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반응해야 된다. 이런 모델들을 연구하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아래로 보겠습니다. 빠르죠? 괜찮으십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이게 후원입니다. 아까 스위스의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간단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라도 대의민주주의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은 뭐예요? 대의민주주의. 기본은 대의민주주의.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폭넓게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다. 그것도 200년 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이렇게 인구가 많고 영토가 커진 이런 상황에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상당한 수준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국민투표 제도가요, 의무적인 국민투표와 선택적 국민투표가 보장이 되는데, 이거는 헌법을 정부가 바꾸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우리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보세요. 의회에서 승인된 법률에 대해서 5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5만 명 이상만 모이면 그거를 국민투표에 끌고 갈 수 있어요. 스위스에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10만 명 이상이, 1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헌법 개정 사안에 대해서 또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죠. 그렇죠? 이걸 시민 발의 제도라고 해요. 굉장한 제한제도죠. 여기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부가 검토한 다음에 반대 제안을 국민투표에 같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나라는 시민들께서 나라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시민 발의와 시민 투표, 개별 입법과 헌법 개정을 다 포괄하고요. 지방, 연방, 현존형의 광역이거든요. 주정부 같은 것을 아우르는 풀 스케일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과 상호작용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떨 것 같아요? 직접 민주주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국회와 정당이 다 알아요. 정부도 다 알고. 그래서 아예 법을 만들 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카운터 이니셔티브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면밀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스위스식이 아주 독특한 합의 민주주의를 한다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당도 의회도 행정부도 제 역할을 튼튼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의미가 없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아주 훌륭한 촉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재미나게는 보세요. 여기 제도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실제 성공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정부 국회 입법에 도전해가지고 또는 헌법 개정을 요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비율은 5% 정도래요. 100개에 올라가면 5개 성공하는 거예요. 20개 중에 하나. 에이, 뭐 효과가 있어. 효능감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 본다고요? 행복한 패배자. 왜냐하면 공론화가 됐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됐고, 그 다음 뭐예요? 더 나아가 다음번에 될 수 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자신들의 의제가 성공할 수 있다. 그 실제 그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더 많이 활용하는 주나 지방에서 경제 사회적으로도 더 골고루 잘 사는 국가들이 나타납니다. 자, 미국입니다. 미국도 포퓰리즘이 항상 문제가 되는 나라인데요. 미국은 이 중앙 정치가 늘 문제였어요. 늘 문제였어요. 지금도 미국 정치를 뭐라고 그럽니까? 금권 정치라고 해요. 금권 정치,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거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우리처럼 선거 공개가 잘 돼 있지 않고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당연히 거대 자본을 가진, 그죠? 세력들이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신이 100년 전부터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직접 민주주의 기제를 활용하자라는 게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 스위스 다음으로 활발한 나라다. 다만 연방에서는 없어요. 페더럴 가버먼트 수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기제를 활용이 안 되고, 주정부, 그다음에 그 안에 카운티나 타운에서는 활용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통계를 봤더니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하고 오리건주가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캘리포니아가 있고 오리건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두 주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접민주주의 기제가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것처럼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강하다. 캘리포니아 이번에 또 올라가지고 그죠?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건데 여기 주라고 하지만 거의 우리 대한민국 정도 됩니다. 인구가 4,500만 정도 되고 경제도 엄청 여기가 시티콘들이 있어서 부자 동네가 오는데 그런 이 부자 동네가 종종 주 재정이 뭐 파산이 됐네 뭐 이런 이야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 슈왈제네거가 주지사 뭐 이럴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78년도에 주민 발의가 올라온 것이 주민 투표에 붙여져서 부동산 재산세와 연간 재산세를 못 올리도록 딱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좀 힘들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주가를 불신하고 세금 내는 거 엄청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좀 트럼프 세금 없애겠다고 생각했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과연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느냐? 공공기구라든가 이게 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는 뭐예요?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항상 더 진보적인 결과를 낳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다수결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51%를 누가 증명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51% 정도의 투표를 해냈으면 집단이 주로 어떤 집단일 것 같아요? 사회의 주류 집단이죠. 기본적으로. 최소한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사실 직접민주주의 이 국민투표에 다 붙인다고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거나 더 진보적으로 되거나 꼭 개혁의제가 다 성공하도록 꼭 이렇게 보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지적한 것처럼 스위스와 달리 주민 발의에 대해서 정부와 의회 검토해서 대안 발의를 하고 서로 이 과정에 토의가 일어나서 수기가 일어나서 시민들이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주민투표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토의 없는 국민투표가 되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는 늘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불명예스러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옆에 오리건주가 이제 역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다가 이 현상을 예방하자라는 취지에서 시민 발의 리뷰 제도라는 걸 들여왔다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는 이제 수비민주주의적으로 소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프로세스를 다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배우고 수기하고 투표하고 합의한 다음에 의견서를 채택을 해서 이거를 유권자들한테 다 보내주는 거예요. 투표하기 전에. 이거라도 읽고 결정하라. 그런데 한 40% 정도가 이거 보고 결정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라는 거고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의제가 무엇이고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의 합리적인 핵심이 뭐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 편을 일반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장단점이 먼저 비교 분석을 해준 다음에 시민 배심원단은 어떤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시민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오히려 스위스로 건너가가지고 제도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스위스 학자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올 여름에 초대를 해놨는데 이쪽 결과들이 앞으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핀란드. 제가 이렇게 핀란드인데요. 핀란드는 이제 북유럽 복지국가잖아요, 그죠? 합리적 유지가 잘하고 있는 나라이고 시민 문화가 아주 탄탄한 나라들로 알려져 있는데 유럽으로 제가 간다 그러니까 거기 다 직접민주주의 하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과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조금 다른 거다. 좀 구별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민자치나 지방자치도 잘 되어 있지만 꼭 직접민주주의 기제라고 다 포괄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보십시오. 강한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정당이 10% 이상이 있죠. 의회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60%, 70%예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요. 사업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요.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유럽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면 유럽 안에서도 남유럽에서 영어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너희는 어떻게 경찰을 신뢰하냐? 남유럽을 생각하시죠. 이탈리아에도 마피아도 있고 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는데 오히려 북유럽은 제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신뢰도도 높은 나라들인데, 자, 그 나라가 2012년도에 이걸 또 보완하겠다고 잘 돌아가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그래도 더 혁신해 가야 된다고 온건한 시민 발의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고,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서로 동시에 양립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으는 그런 사례이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의제형 시민 발의 제도라고 해서 의제까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5만 명이 서명하면 국회에다가 그 의제를 보낼 수 있는 제도. 그 국회가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해놨어요. 네. 유명무실하진 않아요. 반드시 심의하도록 해놨어요. 네. 그러나 최종 표결은 누가 한다? 국회가 하지. 그거 국회가 기각했다고 스위스처럼 국민투표에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아이고 이게 무슨 직접민주주의 제도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너무 온건하죠. 그런 비판도 내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런데도 워낙 강한 대의제 운영을 해왔던 나라에서 이 정도로라도 시민들에게 입법권의 일부를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있고, 일부 입법까지 성공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제도 설명이 되는 건 넘어가고요. 이 제도를 자세히 보시면 또 뭐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또 한 20만 명이 그죠? 서명하면 청와대가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법이 바뀐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헌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헌법에 딱 한 줄 들어가요. 시민관리 규정에 들어가요. 뭐라고 들어갈까요? 핀란드 시민 5만 명 이상은 국회에 자신들의 입법 의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들어가요. 우리 청원 제도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시민들이 모아서 내면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잘된 경우도 그것도 청와대나 행정부의 서기에 기반한 거예요. 그거 만약에 안 해도 어떤 구성력이 없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권리가 있냐? 그냥 청원만 하면 되지. 부탁하는 거지. 이게 권리로서, 시민권으로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이고,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청와대 올라 청와대도 없어졌잖아요. 아무도 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제도였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제도였는데,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꽤 많은 실험들이 있었고요. 하나는 너무 좀 제도 설계를 좀 약하게 해가지고 너무 포퓰리스트적으로 흘러가서 문재인을 탄핵하라도 올라오고 문재인 탄핵하지 말라도 올라오고 문재인을 해체하라고 올라오고 문재인 해체하지 말라도 올라오고 조국 찬성 조국 반대 서로 이렇게 약간 진영 정치의 수단이 되는 면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국회 청원도 또 그렇게 이용된 측면들이 있는데, 조금 더 아마 제도 설계를 잘했으면 그걸 예방하고 입법 정책 규제 중심의 이런 기제를 잘 만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걸 잘 우리가 리뷰해야 그 다음부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제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정부 입법과 국회 입법에 이런 제3의 입법 규제 설정 채널로 시민들에게 그렇죠? 입법권의 일부를 나눠준 셈이다라는 거고, 지금 10여 년째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회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 여기도 비슷합니다. 다 성공은 안 하고 아주 소수만 성공하는데, 그 경우도 제가 그 시민 발의하는 뭐 단체 대표나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공론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간접적 정책 효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제가 하나 들어오면 국회의 다이내믹이 좀 달라집니다. 이 제도 처음 도입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가 없었거든요. 핀란드 아까 원내정당 8개, 9개 있다랬죠. 국자부터 극우까지가 다 있는 나라인데 이거는 좋은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합의됐어.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죠?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 같아서 안장일치로 통과된 법이었는데, 그때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내가 이 기제를 통제할 수 있어. 엘리트들이 시민들의 이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상당히 논쟁적 이슈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초미의 그죠? 관심이 막 올라오고 미디어도 관심이 있고 하니까 정치적 균열들이 막 선이 옛날 같지 않게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다이내믹들이 더 나타난다.
의원들은 전보다 더 머리가 아프다. 이런 문제가 훨씬 공이 많이 들어가고 또 대중의 압력을 느끼면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있다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전반의 투명성이나 접근 가능성, 또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이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적인 형태의 근대 대의제 자체야.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혁신 기제 사이에 양립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자, 파이널 사례로 아일랜드 시민회하고 한국 이야기 했습니다. 아까 시민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했죠. 지금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대선 전후도 여러 가지 논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위기가 있어요. 큰 위기가 나면은 뭔가 정치 경제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있네. 헌법에도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지금 개헌 이야기도 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우리 헌정 체제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개헌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금융위기 이후에 이 고민을 했던 학계와 시민사회가 먼저 실험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과를 잘 만든 다음에 국회와 정당 대표한테 다 보낸 거죠. 그때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 총선 이후에 시민회를 만들기로 해서 벌써 어떻습니까? 10여 년에 걸쳐서 1차까지 왔습니다. 그럼 한 번 하면 어때요? 우리 공무원하고 좀 다르죠. 한 번 하면 뭐 1, 2년씩 하는데 이렇게 모델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민사회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 1차 헌법회의가 만들어져서 굵직굵직한 선거제도 개혁부터 여러 가지 이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같은 아주 논쟁적인 이슈들까지 이 헌법회의를 구성해가지고 다 맡겼습니다. 100명을 부장이 추천했어요. 시민들.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죠, 그죠? 뭐 성별하고 뭐 지역하고 소득 이런 것까지 고려한 다음에 무작위로 선별했는데 재미난 거는 보십시오. 100명이 어떻게 되면 66명은 시민들 중에서 뽑았고 33명은 국회의원들 중에 정당 대표격으로 뽑았습니다. 여기 차이죠. 아까 베이제 정치 과정하고도 잘 연계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상상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의장은 이제 현직 국회의장이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100명이 토론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면 토론이 잘 될까요? 국회의원들이 지배하지 않을까요? 이런 시민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우리가 실제로 해봤더니 잘 됐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주 심각한 의견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중간에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중간에 중요한 그런 매개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생각했다. 시민들하고 토론이 되네. 그리고 이게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네. 라는 생각을 바꿨고 이 33명의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모델에 대해서 찬성 문자를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싫어하거든요.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의회인데 왜 또 시민회가 있어? 우리가 대표인데 이미 수임을 받았는데 그죠? 우리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되게 명칭 자체에서 거부감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이거 괜찮은 제도다. 서로 시너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갖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개했는데 몇 가지는 국민투표까지 가가지고 성공을 이제 한 사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제 치열한 찬반 토론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국민투표 때문에 수기고 수기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차분하게 수기 과정이 일어나고 국민투표는 굉장히 뜨겁죠. 다이내믹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토의 없는 국민투표는 요것만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굉장히 보수적인 카톨릭 국가예요. 그 맥락에서 이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슈 같은 것들이 중요한 사례인데 정치권이 합의를 잘 못해내는 과제를 이런 방식으로
나니까 또 이제 2차 아일랜드 시민회를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전개를 하게 되고 굉장히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막 탄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더 민감한 의제인 여기 뭐 낙태죄 문제가 제기돼서 정치권이 물 빠지겠다고 개별 의원들이 결정 못한다. 그래서 더 빠지고 시민들로만 이번에는 또 실험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논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낙태를 비롯해서 이게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헌법에 규정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낙태를 하는 여성들이 불가피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뭐 야매로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이 제도를 바꿔주기를 원하는데 정치권은 누구도 이 문제를 무서워해서 해결을 못하고 80년대부터 지체된 과제였다고 해요. 옛날에 들어보면. 근데 정작 시민의회에 논의를 붙여봤더니 시민들이 이미 생각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투표 가져왔더니 똑같이 결과가 또 나오더라. 두 번 그런 결과를 느낀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령화 문제라든지 기후위기 같은 것들을 같이 2년간 논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12,000개가 넘는 그죠? 이 의제에만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민의원들도 이것들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시민들의 의견을. 그런데 결국은 국민투표까지 통과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시민들 얘기로 전 유럽이 이제 시민회라는 문화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는 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4차, 5차, 6차까지 6차 제가 요약하는 6차까지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요약해 보면 세계 최초의 연속적인 시민회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6차에 걸쳐서. 그리고 처음에는 시민사회가 주도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부와 시민사회 합의로 그다음에는 정부 주도로 해서 의회 주도로 넘어가서 거의 준상설화 단계에 갑니다. 그래서 총선이 있으면 각 정당마다 공약을 내거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시민의회를 소집하겠다. 여기까지 다 있다. 상당히 거의 제도와 근접한 모델이 아니냐라는 거고 수기민주주의적인 기제와 직접민주주의 기제를 결합하는으로써 제도개혁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고 일부 시민의회 실험은 정당 대표들을 포함하는 방식도 실험이 있어서 의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다 좋은 건 아니고 일부 한계들도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상황인데 이후에 유럽의 각 국가의 시민회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벨기에의 동벨기에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시민의회를 제도 하원에다가 의회에다가 제도화 시켜버렸어요. 아까 거기는 중상설하잖아요. 그때 설치하는데 여기는 아예 제도로 들어와 있다고. 의회 안에 시민평의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민의회를 의제마다 소집을 해서 그 결과가 다시 의회로 와서 최종 결정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큰 도시들이죠. 브뤼셀이나 파리시에서도 이런 시민회를 상설화하고 있다. 예. 지금 이건 기후 의제 중심으로 시민회 실험이 많은데 국가 단위도 많지만 제가 봤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100개가 넘더라고요. 기후 시민회를 소집한 데가.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큰 나라들도 연방이나 주연방이나 국가 단위에서도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뒤, 20년 뒤에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모델이나 가버넌스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물론 유럽도 지금 극우 포퓰리즘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 못하면 어떻게 돼요? 권위주의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죠.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외도 심화되고 서로 막 진영 정치가 더 심화되는 경향을 갈 가능성도 있는데 동시에 민주주의의 혁신의 흐름도 꽤 확산되고 있고 특히 수기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회 모델이 최근 각광받고 있어서 좀 우리가 역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한 가지 사례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벽통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현재 대인민주주의가 대한민국도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직접민주주의로 시민관리도 더 이상 다 해결될 거야. 주민소환제도 더 이상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전일 수 있다라는 말씀.
그렇지만 이 낙관해서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냉소적일 필요도 없다. 그걸 해봤자 소용 없던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공론만 해봤자 별거 없었어. 그렇게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긴 여정에 초입에 있는 상태니까 일단 체계적으로 실험하고 따져가봐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의 데이제적인 시스템과 포스트 데이제적인 요소가 같이 지금 만나면서 다이내믹이 막 전개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요구가 아까 수기민주주의하고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직접민주주의 확대해서 참여민주주의 확대해서 좋은데 그게 너무 파퓰리즘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에는 하나는 견고한 계획을 필요하고 거기에 수기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저는 늘 이 말을 강조하는데 대표와 참여와 수기라는 게 꼭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데이제와 비데이제적인 요소를 꼭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대 민주주의의 3원칙이라고 봐야 된다. 대표성이 첫째 중요하고, 그렇죠? 대표를 잘 뽑아야 된다. 대표성이 중요하고,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공론자인 이념에 기반한 수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상호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 어떤 선순환 모델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언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들을 담아가지고 우리 한국 민주주의 어떻게 바꿀래? 국회나 이제 정당에서 불러서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이야기를 꼭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몇 년간 이제 경험을 이제 하고 고민을 깊이 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린 겁니다. 뒤에 이제 표로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정책 대표 체계를 혁신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아주 혁신 기제를 잘 실험해가면서 역동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국가와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 정책이라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교육 정책만 있는 게 아니고 주거 정책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도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봅니다. 자,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정책 대표 체계에는 뭐가 들어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87 체제 한계에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권력 구조 바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바꿀 거냐가 문제지, 그죠? 바꾸기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헌의 요구가 올라오는 거를 무조건 그거는 정략적인 거라고 이렇게 자꾸 밀어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87 체제의 한계가 이렇게 바탕에 있어서 올라온 것이 지금의 사태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를 실기하면 안 된다. 지난번 촛불 기회에도 이 요구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계기를 다 허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헌 발의까지 됐지만 아무런 한 글자도 못 찾았잖아요. 4년 중임제 개헌으로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바꾸는 거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개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첫 출발은 이거부터 출발할 거다. 두 번째, 선거제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선자독식 민주주의 국가에 뭐가 중요하다? 선거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같은 정착자들은 선거제도를 준헌법이라고 해요. 정치 체제의 기본 문법에 관련된 문제예요. 헌법적인 요소 측면이에요. 그래서 특히 아까 비례대표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어떤 선거 공학자들만 생각해야 되는 무슨 복잡한 함수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시민이 알아야 되는 문제이고 사회 운영의 원리에 가까운 문제예요. 권력을 나눌 것이냐 독점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 나라 유럽의 저 나라들은 권력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집단과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와 관점이 의사결정 과정에 다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비례적으로. 그들의 목만큼은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례성이 강화돼야 된다. 세 번째, 의회 자체, 정당 자체도 더 바꿔가야 돼요. 더 민주적으로, 더 시민 친화적으로, 더 합의적으로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핀란드가 이거 500만 명의 국회의원이 200명인데 우리보다 의원들이 훨씬 많은 거죠. 우리 수대 비하면. 그죠? 의원 수도 좀 더 늘리고 의원 특권은 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들에게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8명까지 필요 없고 3명이면 난 충분하다. 핀란드는 국회의원 2명에 보좌관 1명이야. 보좌관 1명이 국회의원 2명을 커버해. 전화도 다 직접 받고 연설문도 다 직접 쓰고 법안도 직접 만들어.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해야죠. 지금 민원 해결사가 아니라. 그죠? 역할이 좀 다르게 설정이 되고 상임위원회가 정말 실질화되어야 됩니다. 늘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을 불러야 돼요. 전문가들 불러야 돼요. 법안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돼야 돼요. 네. 법안이 나오면은 우리같이 헐렁한 개조식 14포인트 몇 페이지가 아니에요. 수백 페이지짜리 빼곡한 정책 문서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이익단체와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개별 시민들이 의견서를 다 보낸다고. 그게 다 토대가 있어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책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아지겠죠. 정부 정책도 좋아지고 의회에 와서 또 한 번 더 하니까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의회개혁, 정당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정당이 너무 무너졌죠. 사실은 그냥 지구당도 폐지하고 하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아주 프라이머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지금 이 정당이 사실 정체성을 잃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참정권 개혁입니다. 지난 시기에 청소년 참정권이 많이 부장이 됐죠. 18세만들이 이제 피서국까지 줘서 제도는 잘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사회과 수업도 더 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대요. 뭐 하면 정치 준비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희 투표권 있으니까 투표만 해라. 요거 끝.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고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너무 많이 막혀 있어요. 민주화가 40년인데 근데 이분들 굉장히 중요한 집단입니다.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에요. 어떤 집단이죠? 공공의 진입을 수행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훈련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학력 수준이 대부분 높고 지식도 높고 시민적 책임성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죠. 그 분야에. 근데 이분들이 국가 정치 결정 과정 분들이고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과정에도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뭔가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다 이게 부정되고 있죠. 국회의원의 10%가 거의 공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육 정책을 만들고 다르겠죠. 교육 정책이 한국 사회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 가보겠습니다. 그죠? 지방자치 선거도 어떻게 한다고요? 비례대표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셨나요? 거의 다 왔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지방의회도 그러니까 다당제 체제가 나타나고 연합정부를 항상 합니다. 4당 5당이 항상 같이 운영해요. 지금 제주도는 어디가 잡고 있나요? 민주당, 제주시는 기술 지금 적이 없죠. 기술이 없지만 그래도 사실상 연계가 있죠. 그죠? 이런 상황인데 저는 뭐 기초도 장기적으로는 정당 소속을 밝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눈 가리고 와오는 식의 지점들이 있고 오히려 정치적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런 거는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광역 단위에서도 비례제 같은 것들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연합 정치가 발전한다. 안 그러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승자 독식도 문제지만 정책이 180도씩 바뀌는 거예요. 교육감이 바뀌면 완전히 더 바뀌고 시장 바뀌었다고 다 전임 시장도 없애고 그러니까 정책이 누적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청산주의 때문에 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뭐냐? 중앙정치가 아니고 지역 정치에서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크고 중요하네요. 그죠? 미루어서는 안 되는. 저는 뭐 시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정치권의 협상에 따라서 이런 게 막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기억 안 하면 또 돌아와요.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비례대표로 조금 늘리면서 위성정당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고 저기 했잖아요. 제가 일부러 칼럼을 딱 써놨어요. 비례대표제는 제가 없다. 제도에 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요구는 돌아온다. 또 돌아왔죠. 개헌과 선거제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년, 40년에 미래지향적
민주주의를 하려면 이런 의제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정면으로 직시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아까 다 드린 셈입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 기제들을 잘 운영하자. 주민자치에 참여예산제 다 제도가 됐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유명무실한 게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내실 있게 제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민회와 같은 수기민주주의 기제 이것도 역시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지난번과 같은 공론화위원회 같은 모델들의 한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성찰하는 방식으로 다시 디자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민 발의제도나 시민 투표 같은 제도들도 적절히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직접민주주의 기제 중에 하나 또 이야기하는 게 소환제도예요. 그죠? 국회의원들을 소환해라 이건데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저기 민주당 당대표 연설할 때 소환제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정착자들은 소환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책상은 파퓰리즘적으로 진영 정치로 하려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히려 시민 참여의 측면에서는 시민 발의제도나 시민 투표 같은 제도들을 조금 더 제대로 설계해주고 싶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혁신도 이제 시민 교육하고 맞물려서 시민성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영역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도 민주주의 정책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제주시 2040 민주주의 정책, 민주주의 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워낙 저렇게 위기와 도전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도 그냥 언제나 있는 그러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이 숲을 가꾸듯이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민주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국가 행동계획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국회에 비슷한 위원회들까지 시민 참여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국회 자신도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기울이고 있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다층적 수준의 시민의회 모델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민주주의 시민 참여의 온라인 플랫폼을 잘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뭐 민원 이런 거는 온라인 플랫폼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민주주의 플랫폼이 핀란드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플랫폼에 딱 데모크라티아다.p 들어가면은 국가 레벨, 광역 레벨, 기초 레벨, EU 레벨의 시민 관리 제도가 다 연결돼 있고 내가 쉽게 관리할 수도 있고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버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한 10여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과 코멘트 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셨나요? 네. 편하게 질문. 우선 그 교수님은 방송을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는지 사적인 질문이세요? 아니 사적인 질문 아니고 저희가 저는 뭐 60대 중반을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미디어라는 거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미디어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그 채널을 보면 뉴스 채널을 가서 좀 원망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에 좀 걸맞지 않은 패널들이 나와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국민들을 아주 혼동에 빠질 정도의 그 토론도를 해서 이제 방영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정답이 없는 그런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송을 트롯이나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걸 즐겨보는데 과연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는 없는 건지 만약에 토론자로 이제 패널 나오신 분들은 좀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패널들이 나와서 마치 정답인 것처럼 하고 그걸 또 방영을 하고 아니면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자기의 그 방향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민주주의 차원에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한지?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질문입니다. 그 미디어는 워낙 중요하죠. 특히 이제 어떤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채널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 소셜 미디어 시대에 영향력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보고 언론개혁이나 저널리즘 생태계를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우리가 너무 빨리 신문을 버렸다. 시민들이 신문을 안 읽잖아요. 다 포털로 그죠? 이렇게 컨텐츠로 소화하지 더 이상 구독을 안 하잖아요. 이 진보보수 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의견들이 핀란드는 아직도 구독이 높더라고요. IT 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분도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독자들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데 방송을 보면 일단 유럽이나 이런 데 일단 훨씬 차분하죠.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시사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한데 특히 이제 그런 중요한 현안이나 그 공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날마다 매일매일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우리처럼 우리 정편이나 이런데 그 뉴스 전문 채널들의 시사 채널들에서 진영 똑같아요. 진영론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선정치 민주주의 사는지를 딱 보면 아실 수 있죠. 선거 방송을 한번 보세요. 경마식 보도를 하죠.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막 갑오죽도 나오고 막 말타가 나와서 막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기면 막 승리하고 부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시민들은 연대나 그런 식으로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래 데이트들이 나와 싸우고 저거는 죽고 살기의 싸움이고 시작하면서도 또 그거를 매력적으로 즐겁게 엔터테인먼트 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저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훨씬 차분하다라는 하나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주제들,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토론들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우리는 지금 변호사들이 모든 의제에 나와서 다 해설하잖아요. 그죠? 정치 변호사들이 정치지망을 하는. 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권 허용하면서부터 생태계가 망가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현상이다 하고 보고 무엇보다 그 의제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가장 정확한 해설들을 해줄 수 있어야 사실은 외국대 정보도 좀 줄고요. 공론장의 건강이 향상되는데 전문가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딱히 찾기 어렵다고 하면 박사과정생까지 데려가요. 박사과정 연구자도 준 전문가거든요. 그 주제에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방송에 능해서가 아니라 그 의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팩트로부터 출발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토론이 저는 국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미디어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토론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양당이나 제 정당들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뭐로 풀어야 될까요? 정당 토론회를 계속 시켜줘야 돼요. 차라리 그 정당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상한 전문가들 데려다 붙이지 말고 정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당대표가 나오고 당의 정책위의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의 청년위원장들이 나와서 토론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여당은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장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그리고 그 장관들 되게 정치인들이거든요. 그 정당에 책임 있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사실 우리 대통령이 한번 나오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이번 내각제를 주고 하는 나라들 보니까 총리가 매일 나온단 말이죠. 총리가 국회에 매주 나와서 대정부 주도 직접 소화를 다 하고 공영방송 다 보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공영방송이 주관하는 그런 정책질이나 토론에 대해서 야당 측과 이쪽은 총리가 나와서 여러 정당 대표들이 토론을 일상적으로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그래서 제가 아까 아직 우리가 신생민주주의다. 40년이 중년인 것 같지만 긴 역사에서는 짧다. 그리고 이게 더 발전시킬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소셜 미디어 시대니까 이게 당연한가요라고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발전시킬 여지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거기에 각자의 일을 하자. 시민사회도 하고. 답이 그런가요? 지식인들이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아까 앞서서 지식인들도 좀 넓게 불러야 되는데 저는 잘 안 쓰더라고요. 마이크 드셨나요? 네. 저희가 TV 토론 같은 걸 보면 저기 진행자와 그 양당 간의 기자들이 와서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답을 들고 와서 토론하기 때문에 그 상대 진영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자라고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식상한 부분이 많고요. 좀 전에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정치적 대표 체계 혁신적 재구성 속에 보면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 기본권 개혁 어디까지 보시는지.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번 더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님 토론 프로그램도 있어 왔는데 KBS 신학교 썰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제가 말씀드리는 승자독식 양당제의 진영 정치 구도로 가 있고 그걸 엔터테인먼트로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말씀처럼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제3의 더 나은 대안을 찾자라는 쪽의 열린 태도가 아니고 둘은 끝까지 싸우고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누가 이겼냐 졌냐를 판단할까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승자독식 문법에 길들여져서 미디어부터 접근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심지어는 KBS 방송가요 한 번은 시민의회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100명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숫자를 들어가지고 누가 토론을 이겼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론 배틀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수기민주주의적 원리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다. 오히려 수기민주주의에서 뭐예요? 토론을 통해서 내 의견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이거를 계속 승자와 패자의 다이내믹으로 우리는 끌고 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미디어에서의 토론이나 제도화된 국회 내에서의 토론조차도 한계가 있고 그런 점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아까 그런 미니 공풍의 실험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원과 교사의 정책이 보면요. 사실 약간 분기처럼 그죠? 그동안 뭐 최근에 다시 담론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주제도 계속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걸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교사들이 막 파업을 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집합적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소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짠다 그러면 당연히 교총부터 전교조, 뭐 젊은 교사들, 뭐 새로운 교사들 다 들어와야 된다. 사실은 다 들어와서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전문성과 각자 또 그 안에서 또 다양성이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더 나은 정책 모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교수님, 그분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기 기본 정치 기본권을 개혁한다. 그러니까 교사나 공무원이 정치적인 기본권이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제약되어 있는데 그를 개혁한다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뭐 당연히 교사도 지금은 참정권은 있죠. 예, 투표권은 당연히 있고요. 있는데 예를 들면 피선거권이나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정당가입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핀란드에서 교직 백그라운드의 인사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유럽 대체로 그렇거든요. 핀란드 그래서 제가 이제 핀란드 보면 교사들 중에 정당 소속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수업에서 편향된 교육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유럽은 일찍부터 여기에 대한 합의들을 만들어 온 거예요. 합의와 그런 그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편향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교한
우리는 이걸 아예 못하게 하니까 그분이 통째로 비어있고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유명무실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 교육을 하는데 정당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건 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진에 우리 국회의원 얼굴이 나오면요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교과서에 실려요. 그런데 핀란드의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는 어떻게 되냐면 극자부터 극우 정당을 다 소개해준다. 이 당은 A당, B당이 아니고 무슨 당, 3인당, 농민당, 보수당, 극우 핀란드당, 녹색당 이렇게 있고 그 정당의 역사가 어떻고 주요 정당 정책이 뭐고 어떤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있고 지금 당대표는 누구고 이걸 교과서에 매년 업그레이드 싣고 현직 총리의 얼굴과 야당 대표의 얼굴이 다 그대로 실리게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학생들이 흥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치교육에 대한 추상적으로만 가르치면 국회가 뭐고 제도가 뭐고 이렇게만 해서는 그냥 딱딱한 지식이 되고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제가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네가 핸드폰 찾아보고 각 정당 홈페이지 다 들어가봐. 그래서 네가 지지할 것 같은 정당 두 개와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정당 두 개를 고르는데 근거를 대신해. 근거를 대신해. 굉장히 실질적인 정치를 하시는 분을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을까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특정 정당 소속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문제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수업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 자체 큰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고등학생들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상당수가 정당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약간 이제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총선 때다, 뭐 대선 때다 이러면 학생회에서 후보들을 불러다가 초청 토론회까지 되시나요? 근데 이것에 이제 약간 중립성이 좀 문제될 수도 있다면 지방 이분 하니까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산하에 청소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거든요. 법률로 그 위원회와 각 개별 학교 학생회나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거고 그리고 정당들의 청년 대표들을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그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한 번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도 그걸 못 푸는 거죠. 사실 이건 선관위, 국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합의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까요? 다음 일정이 4시부터 바로 이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잠시 끊었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저희 적어주고 가시면 교수님 메일로라도 답변 받아서 드릴 거고 그래도 부족하다 한 번 더 초빙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오늘 당초 일정이 좀 4시에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서현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